네, 안녕하세요. 네, 상문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검정고시 보겠다고 자퇴하고 2년째 있었던 이상현 엄마 신정은입니다. 여기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시는 분이 여기 선생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대치동에도 좋은 학원들 많이 있고 또 지나다 보면 뭐 의대 특화된 입시 학원들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시설도 더 좋은 데도 있고 근데 제가 마음에 끌렸던 거는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신다.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제 입장에서는 상현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재수를 하는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좀 따뜻하게 대해주는 곳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말씀에 되게 쫑긋했어요. 선생님들 실력도 좋으시고 뭐 밥도 맛있고 뭐 아이들도 괜찮고 뭐 이런 얘기 다 있었지만 제가 마음에 끌렸던 거는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신다.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지금 현실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런 평이 있는 데라면 그러면 믿고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냈던 거고요. 연속으로 그렇게 했던 거는 사실은 상현이한테 물어봤었어요. 상현아, 좀 더 좋은 데로 갈까? 아니면은 여기를 다시 또 가는 게 좀 지겹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저는 사실 조금 네거티브하게 일부러 물어봤어요. 떠보려고요. 그랬더니 상현이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난 거기 가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데 적응하는데 또 몇 달 걸리고 그런 시간이 사실은 수험생한테는 정말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더 좋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서 또 새로 적응하고 그 시간을 또 허비하는 것보다는 다니던 곳에 편안하게 상현에 대해서 더 잘 아실 테니까 더 맞춤형 교육을 해주지 않으실까라는 이제 그 믿음, 그 다음에 상현이가 여기가 더 편하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자퇴를 하게 된 이유는 뭐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영어에서 실수를 좀 해가지고 등급이 확 떨어지면서 좀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정말 한국 교육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좀 못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지만 계속 끊임없이 도전해서 될 때까지 하는 사실 우리도 사회생활 하지만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똑똑하거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계속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성공할 때까지 노력하고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에서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다 어른들이 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할 때 그런 성향과 그런 인성을 가르치지 않는지 오히려 거꾸로 한 번만 실수하면 인생은 끝장이야 뭐 이런 식의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자퇴를 하면서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교육에 불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일하는 여자다 보니까 다른 엄마들처럼 이렇게 신경을 못 써주는데 다들 아시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구조상 어머니가 케어를 100%막 200% 해주는 아이의 결과와 그러지 않은 아이의 결과가 형평성이 공평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게 항상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가 그냥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딱 2주 지나고 나서 네가 효자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일거수일투족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기숙하고 넣어서 계속 그냥 열심히 하라고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 없이 선택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상현이가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닐 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들과 이제 생활하고 그게 이제 단순히 공부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교 생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이렇게 정말 몰입하고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첫 달, 한 달 지나고 처음 휴가를 나왔을 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처음에는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 월요일인가 했더니 목요일이고 목요일인가 했더니 또 금방 일요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수학 문제를 선생님이 되게 몇백 개 풀으라고 막 주셨나 봐요 일주일에. 그래서 막 정신없이 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6시간이 지나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기뻤죠. 이제 저도 좀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이제 저도 서울대 의대를 나왔으니까 공부를 좀 한가닥 했던 사람이니까 그게 몰입이라는 거거든요. 몰입을 한번 경험한 아이들 그리고 그 몰입에서 카타시스를 느낀 아이들은 공부는 힘들어요. 누구나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서울대 1등으로 들어간 아이도 공부는 힘들어합니다. 단 그 아이가 그렇게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카타시즘이 있거든요. 그 몰입의 경지에서 뭔가 내가 성취를 딱 이루어냈을 때의 카타시즘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느끼는 거라든가 정말 이런 비유는 좀 그렇지만 마약을 할 때 느끼는 거랑 똑같거든요. 뇌에서 느끼는 건 똑같이 느껴요. 근데 그거를 한 번쯤 아이들이 경험하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그때 이제 공부의 재미가 정말 붙을 수 있는 그게 계기가 되고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큰아이도 그렇고 그런 경험을 못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그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 한 번만 아이들 겪어보고 그 카타르시스를 딱 한 번만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여기 오자마자 첫 달에 그것도 아이가 저절로 그냥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되게 신기했어. 그리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재밌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랬거든요. 공부는 어려워. 그렇지만 어떤 딱 경지에만 딱 이르는 순간 그것만 딱 넘어가면 재밌어. 그게 애들이 엄마는 외계인이다고 막 저리 가라고 막 맨날 그랬었는데, 저희 작은 아이 승탕현이가 엄마가 그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 그러면서 엄마가 그 말을 어떤 의미로 했는지 조금 감이 왔다. 저는 사실 그게 가장 큰 이득이었어요. 공부에 대한 몰입을 한번 경험했다는 거. 그리고 카타르시즘을 한번 경험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한 번 더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거.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등급이 올라가고 이런 것도 물론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게 본다면 그런 경험을 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오자마자 금방 경험을 해서 그게 바로 몰입이라는 거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게 된다.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교권이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정말 엄마들이 정말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직접 가르칠 게 아니고 선생님께 그 아이의 교육을 맡길 거라면, 사실 모든 아이들이 정신의학적으로도 그렇거든요. 10살, 11살, 17살이 됐다 하더라도 엄마와는 보이지 않는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모든 아이들은 완전히 온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게 여자 남자가 좀 다르긴 한데, 남자가 특히 늦어요. 이게 뇌과학 발달적으로도 남자가 여자보다 한 5, 6년이 늦거든요. 그러기 전까지는 세상을 엄마의 눈으로 본단 말이죠. 엄마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알게 되고 하는데, 그런 어머님들이 교권을 존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그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린다면, 상현이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작년에 1년을 마치고 와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엄마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 뭐가 이해가 안 가? 아니 형들이 선생님 말을 정말 더럽게 안 듣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니 재수 삼수한 형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그거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고집을 부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현아 그렇지만 그 형들이 맞을 수도 있잖아 라고 이제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었는데, 상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 형들이 맞았다면 재수 삼수를 하고 있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상현이는 어떻게 해? 그랬더니 나는 그냥 선생님 말만 잘 듣고 그대로만 하려고 노력해요. 형들 하는 말 다 무시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아무리 형들이 재수 삼수가 아니라 오수를 했어도 거기서 지금 입시만 10년, 20년, 30년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맞아. 그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고, 사람이 교만하면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너도 절대로 그런 형들처럼 교만하지 않게 항상 의식을 하고 살아라.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상현이가 스스로 그걸 깨닫고 있었다는 게 되게 대견했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는 한국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때하고 너무 달라졌으니까 수능이라는 걸 저는 아예 본 적이 없고, 저는 이제 네가 알아서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다지고 나가는 이런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물론 대학이 목표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그렇진 않지만, 어느 대학을 보내고 어느 학과를 보내면 마치 그 아이의 인생이 보장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저도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6년 전에 의료 AI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서 스타트업 대표로 겸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의대 교수 생활도 하고 스타트업도 하다가, 이제 최근에 2달 전에 회사가 너무 커져가지고 저도 사표를 던지고 이제 회사에 올인하려고 나왔는데, 회사를 운영을 해보니까 세상은 굉장히 냉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만 기억하는 게 맞아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즉 연대만 나와도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엔지니어들이나 AI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행정팀이나 이런 사람들 저희가 이제 고용을 하잖아요. 저희도 회사에 지금 20명 가까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고용을 할 때 서울대라 그러면 조금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투자할 때 좋아요. 투자 받을 때 우리 AI 전문가들 3명 있는데 그중에 2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카이스트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5명 있는데 다 연대 출신이야. 아무도 안 들여다봅니다.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 그러면 연대 애든 서강대 애든 한양대가 오든 너 무슨 프로젝트 했어?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지?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배웠어?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네가 쓰는 언어도 쫙 얘기해봐. 어느 레벨까지 할 수 있어? 이런 걸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능력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소통 능력이라든가 리더십 이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2 아이들한테 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공부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어차피 서울대 못 가. 학벌로 뭔가를 초보를 보겠다는 건 이미 내려놓고 자 이제 인생을 길게 보자. 그래서 네가 남자로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삶을 정말 네가 성공적으로 성공이라는 거는 말한 2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보는 성공이 있고 자기 개인이 보는 성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네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해라. 그래서 전 질문을 되게 많이 했고요. 아이들에게 자유를 좀 많이 줬었고 실패를 해도 괜찮다고 많이 말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톱은 아니었지만 2가지를 저희 아이들한테 고마운 게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예의 바르다는 거. 저희 큰아이가 얘긴데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들이 너무 얘를 예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관심이 너무 많으시니까 제가 피곤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아이를 왜 이렇게 다들 이뻐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5년 전인데 저희가 지금 대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니까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무거운 책을 들고 복도를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아이가 한 학년에 350명 정도 되는 꽤 큰 남자 고등학교였는데 전교에 저희 아들 딱 하나라는 거예요. 큰아이. 그래서 학년에 상관없이 자기가 아는 선생님이든 모르는 선생님이든 무거운 걸 들고 가신 선생님이 보이면 저희 아들은 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1학년 일반 이승재인데 어디 가세요? 이거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럼 싸가지 없게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다 그렇대요. 인사도 잘 안 한대요. 요새 애들은. 그래서요. 세상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고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좀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윗 어르신들 어떻게 대하고 공경하는 거, 인사하는 거. 경비원 아저씨한테도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여름에는 이제 더울 때는 일부러 하드 좀 사서 먹게 갖다 주라고 지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가르쳤었고요. 이제 2번째로 하는 거는 책임을 짓는 거죠. 자기 말의 책임. 예를 들자면 저희 상현이는 좀 착하고 좀 이렇게 순종적이었는데 큰애는 안 그랬거든요. 큰애는 그러면 이제 학원을 이거 마음에 들고 여기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옮겨달라. 그래서 제가 옮긴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찾아주지만 지가 옮긴다 그러면 제가 그럼 네가 찾아와 그러거든요. 그럼 지가 찾아와요 진짜. 그래서 옮겨주면 애가 또 3개월이 안 돼서 또 오는 거예요. 아니 네가 고른 거니까 엄마가 고른 거라면은 하루 만에라도 빼줄 수 있지만 네가 선택하고 네가 고른 거면 3개월은 채워라 무조건.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번 옮길 때는 심사숙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냥 아주 단순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그 한 패턴 내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그런 모습을 계속 조금씩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아주 돈이 없고 어렵고 이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금도 지가 벌으려고 노력을 하고 부족하면은 부족한 거 얘기하면서 엄마 내가 열심히 알바 떴는데 이거밖에 못했다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상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와서 수업을 할 때 엄마 미안하다. 매달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데 엄마한테 부담이 되는 게 참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저한테 하거든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책임감, 자기 행동, 자기 삶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책임지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돈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기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씩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스카이도 아닙니다. 서울대나 카이스트 보낼 수가 없다면 저는 다 내려놓고 그런 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삶이 앞으로는 120년 살 건데 어차피 한 개의 직업으로 120년 못 삽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AI 관련된 회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실은 이 코비드라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30년을 빨리 끌어왔다고 다들 학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아요. 코비드가 없고 이런 게 없었다면 아마도 저희 아이들 때나 하는 걸 제가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세상이고 AI와 함께 앞으로는 그 속도가 10배, 100배 빨라질 건데 이 아이들에게 무슨 과를 가서 무슨 직업을 갖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그냥 삶을 대한 태도, 자기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저는 더 아이들에게 진짜 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AI 시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아이도 자기가 원하는 과 알아서 선택해서 가라고 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노터치하고 있고요. 상현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음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음악 가지고 배고프게 산다. 맨날 라면만 먹고 살아도 그 정도로 음악을 사랑한다면 해라. 이 상현이가 이제 중3 때 너무 귀엽게 라면만 먹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러면서 나는 고기도 먹고 싶고 나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안 돼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상현아.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거지. 네가 인생을 걸고 음악을 하려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힘들다. 근데 배고픈 그 기간에도 네가 포기하지 않으려면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증거가 이러이러한 건데 그걸 네가 못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걸 내려놓고 이제 그 다음으로 선택한 게 의대를 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제 의대 교수다 보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의대를 가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겁이 났어요. 아, 얘가 나한테 의지해서 이걸 결정을 한 건가? 뭔가 엄마가 날 이끌어 주겠지. 뭔가 엄마가 나 논문 좀 써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겁이 나서 미리 얘기를 했죠. 엄마가 네가 의대를 들어가서 졸업을 제대로 하면 엄마가 그 분야에 있으니 좋은 과, 뭐 좋은 병원 엄마가 얼마든지 소개시켜주고 끌어주고 해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네가 해야 된다. 그러면 엄마가 도와주지만 거기까지는 네 혼자 힘으로 와야 된다. 그래도 할 거냐? 그랬더니 그래도 하겠다. 첫 해는 갈등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좀 헤매기도 많이 했고요.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일단은 이런 생활을 해본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이렇게 하루 종일 수업받고 공부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해서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좀 갈팡질팡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두 번째 해는 아이가 마음가짐부터가 좀 달랐던 것 같고요. 1년을 돌아보더니 이제 후회되는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다시 가면 내가 이러이러한 거 고치고 이러이러한 건 더 잘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느꼈던 거는 작년에는 매번 휴가 때마다 나오려고 했었어요. 막 그 휴가를 기다리고 휴가 때 나오면 막 너무 막 즐거워서 밤새 놀고 막 이랬는데 이번 올해는 가장 큰 차이라면 휴가를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걱정할 정도로 이번에 나오지 왜 안 나와? 이래서 안 된다. 공부 흐름이 끊어지고 이틀만 가 있어도 돌아오는데 적응하는데 일주일 걸리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객관화하기 시작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 그게 선생님들의 조언과 이런 가르침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의대 교수다 보니까 메타인지 얘기하는데 메타인지는 좀 약간 교육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인지력은 물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고등학교 정도면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옆에서 약간의 코칭이 좀 필요한 게 메타인지인데 아마 선생님들이 그런 걸 좀 잘해 주시지 않았나? 어느 선생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게.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못 살게 굴더라고요.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래서 욕심이 좀 생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내가 제일 어려 이런 얘기하고 나는 처음이야 올해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익스큐즈를 찾으려고 성적이 안 좋은 익스큐즈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올해는 나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닥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말 좋아지겠구나. 저도 사실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올해 초에 상현이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었어요. 온몸에 막 폴리플라티스라고 그래서 막 염증 올라오고 막 머리 막 비듬 생기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상현이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상현아, 네가 이렇게 막 면역력이 지금 다 뒤집어 엎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증상들이 생기는 건데 이게 왜 생기는지 알아? 왜 엄마?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받아야 돼. 엄마도 그랬고 뭐 우연치 않게 저희 남동생도 다 연대의대, 카대의대 다 저희 3남매가 다 의사인데 니네 큰애 삼촌은 머리에 탈모, 원형 탈모 생겼었고 고3 때
막내 외삼촌은 엉덩이에 땀이 나서 염증이 생겼는데 그래도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거기에 엄마 엄지손가락 요만큼 들어갈 정도의 앱세스가 생겨서 구멍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어. 그랬고 엄마는 사실 한 2번 쓰러졌다. 외할아버지가 얘 쟤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냐는까지 얘기가 나왔었다. 네가 그 정도는 해야 의대 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왔을 때 또 한 번 되게 많이 아팠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고 2번째 나왔을 때 살이 좀 빠져 있고 3번째 나왔을 때 또 살이 또 빠져 있길래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 쟤 올해는 뭐가 되긴 되겠구나. 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하고 있다. 힘들지 그렇지만 힘든 게 정상이야 라고 계속 응원을 해줬죠. 사실 결과로 이 과정을 아이들을 말한다는 건 너무 좀 잔인한 것 같고요. 저는 결과가 어떻든 저는 상현이 너무 칭찬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의대를 가면 좋겠지만 의대가 안 된다고 하면 뭐 또 물어봐야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난 도저히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면 또 도전하는 거고 그건 이제 본인 결과에 맞춘 건데 제가 볼 때는 인간으로서도 성장한 것 같고 이 학원에 와서 선생님들과의 또 대화 속에서 또 되게 어른스러운 면도 생긴 것 같고 자기 스스로도 이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저희 주위에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이 여기 상황을 얘기하면 뭐 연락도 안 돼, 핸드폰도 없어, 그럼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한 거잖아요. 스스로가 22개월이라는 기간을 여기에 스스로를 갖춰놓고 단련을 시킨 이 힘이 분명히 인생을 살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